지금 쌀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WTO 개도국 지 포기 문제가 결국 이제 마지막 보루인 쌀에 대한 뭐 붕괴 뭐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19일 날 농식품부가 이제 앞으로 향후 41만 톤을 의무 수입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제까지 직불금, 변동형 직불금이요. 지금 목표 가격제와 변동형 직불금이 쌀을 가격을 지켜온 수단이었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고인격 직불제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 40만 톤이 2014년도 우리가 관세와 개방하기 전에 최고로 올라온 게 이제 의무도입 물량이 40만 톤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도입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는 거. 근데 이 바뀐 거는 그 40만 톤 내에서 5개 나라한테 쿼터를 준 거예요. 그것만 바뀌었다는 거고,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번에 할 때 그 밥쌀을 그러면 40만 톤 수입 쌀 중에서 밥쌀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2014년까지 이제 30%까지 의무 도입하도록, 전체 40만 톤의 30%까지는 밥쌀로 하도록 그 돼 있었던 거를 관세하면서는 그걸 없앴어요. 밥쌀 수입 조항은 이제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밥쌀 수입 안 해도, 조항만 따지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번 협상에서 그걸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못하면서 정부는 하여간 통상적 수준에는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고요. 요게 좀 아쉬움이 하나 남는 대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쌀을 해외 원조하는 거. 일본이 이런 데 해외 원조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명확하게 못했어요, 또 이번에.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얘기는 뭐 일본도 하고 있고 하니까 통상적인 수준에서 우리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명확히 못 짚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저 의무도입 물량 관련한 거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이제 그 부분이. 거기 한 가지 더 포함된 게, 그러니까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협상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시장 접근에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공용이 아닌, 식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된 쌀은 계속 창고에 쌓여 있고 국내 쌀은 계속 묵혀가지고 사료로 내보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쌀 협상하는 과정에 방금 제기하셨던 것처럼 해외 원조라든가 그리고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전혀 고민 안 했던 거.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하고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쌀 협상을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 중간 보고도 한 번도 없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사전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협상 끝났다. 결과는 이렇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정부가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허탈감이 어떤 거였냐면은 과연 우리 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농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입장을 표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자국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해주고 공론화 과정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잘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속에서 우리 농민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총말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과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얻어낸 것은 뭔가. 우리가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는 관세대로 허용하고 기존의 최고 수치인, 정확히 표현하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40만 8,700톤, 이것은 그대로 계속 수입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조율할당 관세로 5%로 의무 수입을 하는데 5개국의 쿼터를 정해서 배분해주는 방식만 바뀌었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지키지 못한 협상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나는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것은 농업 분야에 있어서 정치와 협상은 실종되고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또 능력이 없는 관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서 농업을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구렁텅이로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밖에 납득이 안 가요. 나는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과연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답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좀 쌀 문제 관련해서 변동형 직불제, 그러니까 이제 서삼석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니까 그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농업소득보전법이죠. 네. 이것이 앞전 이제 한나라당이 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작년도 그 변동형 직불금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목표 가격을 다시 정해야 되는데 요 문제가 막혀 있고, 아마 이제 쌀 변동형 직불금은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변동형 직불금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 농업인위원회나 뭐 정책포럼에서는 지금 이제 일단 공익형 직불제가 우리 농업의 이제 대안이다. 그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매듭을 하나 또 좀 지어보게요.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시게요. 근데 어찌되었던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뭐 농협개혁 거기 간사위원을 결합하고 계시구만. 네. 대통령이 작년 또 변동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라도 있나요? 아니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야. 알겠죠. 왜?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개탄스러운 것이 만약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관료들이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날인데 2, 3일이나 5, 6일이 늦어지면 본인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축이라든지 납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 들어갈 날짜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어찌 보면 쌀 농사가 우리 농민들의 주업인데 그것과 관련된 한 분야의 돈이 1년 넘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법이 정한 시한이 있고 법이 정한 계산 수식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임무를 방기해서 목표 가격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것도 없고. 우리는 했어, 나 직접 했어. 아 그러셨습니까? 아, 그러다면 정의당 참 잘했네요. 정의당은 민주당을 했겠죠. 아 근데 또다시 정부 관료들은 지금 공익형 직불제 개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정부 관료들이 의무 수입량 41만 톤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또 시장에 미치는 파장력이 어느 정도 파괴적인지를 나는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산품하고 다르게 농산물은 조금만 생산량이 넘쳐도 가격이 폭락해버리고 조금만 양이 부족해도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 보니까 국민 전체가 먹을 2020년도 식량 중에서 올해 생산량이 약 6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대농들이 나락을 다 말려가지고 팔지 않고 창고에다 다 지고 있고, 원료곡이 필요한 개인 도종업자라든지 정미소 또 대형 RP들에서는 나락을 매입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가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나는 관료들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 직불제가 개편되어서 만약에 쌀 농사가 농민들 수중에서 떠나버렸을 때 다른 작목으로 연쇄적으로 미칠 파장. 그래서 출발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통해서 쌀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버린 것이지만 이것이 다른 작목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 악영향으로 인해서 농업 전반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이 큰 고민이더라고요. 일단 이제 정부가 대농 중심의 체질을 개선을 하겠다. 중소농을 숫자를 늘려서 이게 이제 기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농이 지금 쌀농업을 통해서 대농이 유지되는 수단이 목표 가격하고 변동형 직불금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손을 댄 거이고, 구체적인 이제 시행 방안으로 휴경 명령제를 둬가지고 이게 이제 그 부분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2년간에 걸쳐서 쌀 생산 조정제를 하면서 어찌 보면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쌀값을 올렸어요. 올리고 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가 생산 조정제가 아닌 직접적으로 이제 휴경을 명령하는 형태로 방침을 또 바꿨고. 이 농정의 목표 자체가 좀 불분명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응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정권에 따라서 그때 그냥 정권의 성격에 맞게 입맛에 맞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가다 보니
이게 자꾸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 간의 충돌도 생기는 거고 공익형 직불제도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하는 이유가 그건 저는 식량 주권, 식량 자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농촌 환경을 유지해서 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긴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 고유한 임무를 달성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농민들이 누구 말대로 농촌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뭐 이 정도 지원하는 정도의 시혜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목표를 명확히 해라. 그 공익형 직불제가 갖고 있는 자기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히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공익형 직불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이미 선진국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형입니다. 그냥 기본형. 뭐 농약 안 치고 뭐 논현상 유지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본형으로 주는 거예요. 기본형으로 주는 거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 반농업 직불제는 조금 40만 원인가 이거밖에 안 됐고 논만 많았잖아요. 불평등한 거죠 지금. 밭의 노동 강도가 뭐 16배인가 더 높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주는 동등하게 주는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바꾸고 또 하나는 이제 소농직불금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정 수준의 소농이 지금 원래는 면적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형이고 그 기본형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게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2천억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직불금 합하면 1조 8천이었는데 정부안이 2조 2천으로 올라왔고 4천억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거기에 2천이 추가돼서 총 기본형 직불제 들어갈 예산이 6천억이 더 증액이 된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물론 그거 가지고 다 그 공익형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출발은 하게 된 겁니다. 된 거고 저는 이제 지금 아까 박홍도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던 식량 자급형 사료작물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료만 한 80% 자급되는 거지 옥수수님은 다 수입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GMO 사료로 지금 축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자급해야죠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직불금 주고 그 가축분 퇴비로 만든 그 가축분 퇴비를 경정농가가 사용했을 때 직불금 주고 일본은 주고 있거든요. 10알당 40만 원씩 줘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주고 그래서 악취 안 나게 가축분 퇴비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공익적 기능 식량 자급을 높이고 잃어버린 유채도 재배해서 기름으로 만들어서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데 주는 그 직불금제를 도입해서 자급형으로 가고 그게 이제 가산형으로 추가되는 선택형 직불금이 이제 내년 지금 농특에서 연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중요한 부분은 이 공익형 직불제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어떤 식량 자급형 그 가산형 직불금을 추가하느냐가 이제 과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과제는 뭐냐면 아마 분명히 기재부는 여기서 더 예산을 안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서 이 공익적 기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산형을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극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더 늘리느냐 이게 이제 과제인 거죠. 그래서 원래 그 농특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난해에 그 박진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특이 계속 한국당에서 법을 통과 안 시켜줘서 안 되니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내에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를 좀 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3조를 증액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현재보다 직불금 예산을. 그래서 매년 1조씩을 증액시켜야 된다. 그래서 5천억은 그 예산을 증액시키고 5천억은 지금 막 자재업체들에게 들어가는 보조 예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축소시켜가지고 5천억을 충당해서 매년 1조씩 그래서 3조를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택형, 자급형 농업으로 가는 직불금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건 또 험난하겠죠. 그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6조 원 정도 공익형 직불금이 됐을 때 농가당 한 80만 원 정도 월 지불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서 목표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1조씩 뭐 3천억씩 올리자 이것보다도 우리가 6조까지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불필요한 예산들을 잘라서 그렇게 만들어야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의 농가가 의심하고 있는 거. 그나마 자리를 잡은 게 대농인데 농촌에서 이놈 빼다가 중소농한테 나눠주면
근다고 해서 중소형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중소형이 사는 것도 아니고 요 문제를 또 어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은 공익형 직불제에 찬성하고 나는 공익형 직불제에 꼭 반대하는 사람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와 이름만 동의합니다. 근데 현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끔 이것이 시행되려면 정부의 정책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됐을 때 실행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정용호 사회자가 지적한 것처럼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이미 모든 장목의 직불금은 지급되어 왔었어요. 근데 대농한테 너무 많이 가고 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너무 직불제가 많이 가니까 밭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고 중소농한테는 적게 가니까 많이 간 대농과 논농사 분야에서 적게 간 중소농과 밭농사 조건 분리 친환경 쪽으로 예산을 찢어 나누겠다라는 형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 농민들이 느끼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이해예요. 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법률과 예산안으로 뒷받침하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쌀농사 중심과 논농사 중심의 또는 대농 중심의 직불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취약하다고 이야기되었던 중소농과 밭, 조건분리, 친환경 분야의 예산을 논농사나 대농의 수준의 이상으로 증해가는 방향에서 법률과 예산안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취지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질 것이다. 근데 대농 거의 줄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예를 들면 직불금이 지금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고정 직불금 지급 체계 단가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 수준까지는 똑같이 지급하지만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서 개편하겠다.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1평방미터당 똑같이 단가가 적용되어서 고정 직불금이 지급되어 왔던 체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꿔 나가겠다라고 기본안이 저희들한테는 설명이 되고 있던데요.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 진보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요거를 약간 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액수가 거의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6천억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니, 중소농한테 네. 80만 원 네.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80만 원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2조 4천 하지 않습니까? 예. 2조 4천 하면 300평 단위 최하 예. 지금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 월 한 지급되는 10만 원 정도 돼요. 월 10만 원, 월 10만 1년에 원, 120만 120만 원. 원이에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출발의 의미밖에 없어요, 지금. 없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과격한 사람들은 뭐냐면 되는 거 확 깎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제도 자체가 도입될 수 없다. 왜냐면 반대하니까. 현재 농 받는 사람들 아니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조금 줘도 뭐 늘어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별 그것도 없는데 주둔 거 뺏어 버리면은 그거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설계된 내용은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저도 아는데 그게 거의 미미해요. 나는 미미해요. 정부 정책과 정책 간의 논리적인 연관성이나 어떤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농촌을 어떻게 세대 교체 개편해 왔습니까? 영농 규모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이 두 가지 양대 축으로 농촌을 개편해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대농들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대농들한테 너무 직불금이 많이 가니까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 직불금이 많이 가는 것을 좀 더 완화시키겠다. 좋게 말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정책과 대농들은 직불금 아니어도 현재 농촌에서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익형 직불제의 가장 큰 취지는 그거 가지고 농민들이 먹고 사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먹고 사는 것은 농산물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공익형을 통해서 지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이 토대만 같이 갖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토대가 대농이라서 많아야 되고 소농은 적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농은 소동이든 간에 그 토대는
실은 격차가 너무 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제안했던 것은 공청 직불제를 통해서 지원받는 수급받는 내용은 5대 1을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소득 평준화라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 문제 대농이라든가 또 새롭게 농업에 진입한 사람들은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정부가 그 가격에 대한 안전 장치들을 마련해서 소득을 보존해서 이게 균형을 맞춰야지 공경 직불제는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지점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지점에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 논의의 쟁점을 공익형 직불제한테 두리뭉실하게 싸잡아가지고 혼재시킬 것이 아니라 공익형 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대로 품목에 따른 직불제나 가격 지지 정책은 가격 지지 정책대로 혼선을 주지 않고 별도의 정책 수단과 방향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는 이 두 가지를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 하나 안에다가 다 섞어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 현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정부 설명 그거였죠. 이제 기존 직불금을 통폐합한다. 그리고 양극화돼 있고 논밭이 따로 노는 거를 하나로 한다. 그리고 뭐 그 대농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제 말하자면 양극화하면서 이렇게 한 거지 뭐 가격 진짜 이런 건 상관없는 거고요. 그건데 저는 이제 문제 제기 그 잘못된 거는 뭐였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그러면 대농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지들이 정책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결과를 놓고 또 탓하면서 자기들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존 농정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농정 실패로 이렇게 초래된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 반성 속에서 새로운 농정 개편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가면서 뭔가를 또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었죠. 사실 없고 그냥 딱 뭐 어떻게 해서 급하게 막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작년에 쌀 목표가 정하면서 갑작스럽게 도입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럼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 그러면 그 쌀값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가격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서 물론 이제 자동수급제라는 거를 얘기를 하긴 자동시장경제제라는 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그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혼선을 또 조장했고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니까 꼭 이 말은 하고 싶은데 내가 대농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농들도 나는 허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적 유도에 의해서 많은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 규모는 늘어났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정한 이자를 물고 20년이나 30년 분할 납입을 통해서 자기가 다 늙은 후에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지금 나는 대농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이번 9월 달에 태풍이 3번 와가지고 정부에서 뭐 태풍 피해자금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의 대부분이 올해 농사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 채소면 채소, 나락이면 나락 가격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보장된 작목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생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또 다른 대출, 이자, 정부의 정책 자금이 됐던 지역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이 됐던 또는 다른 제2금융권이 됐던 또 다른 빚을 빌려와서 현재 적자가 나고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노력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농업 외 소득의 창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이쯤 되면은 편하게 놀았는데 요즘 저도 하루 일당 10만 원 받고 그 뭐 절임 배추 작업장에 일을 다녀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현재 자기 생활 자체가 현상 유지가 되지 않는 나는 이것이 농촌의 실상이다. 그래서 물론 대농에게 약간 편중되어서 직불금이 더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농이라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혜택을 많이 누리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농촌의 실상이 아니다. 농촌이 삭막해요. 우리 면 2,800명 사는데 저녁 해 딱 떨어지고 6시 되면 캄캄해요. 어디 술 한잔 먹을 데가 없어요. 식당 하나 있습니다. 우리 면 소재지에. 이게 이제 지금 쟁점이 이제 변동형 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쌀 가격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요것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토론 한 가지만 했습니다. 쌀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처지가. 근데 일본은 쌀과 사료와 술로 써버리죠. 이것으로 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축산 쌀 브랜드
막 장려해서 지원금 주면서 만들어내고 있고 뭐 일본은 뭐 사케 뭐 수만 종의 사케를 지원하여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쌀 문제가 없어요. 엄밀히 보면. 있어. 아니 있긴 한데 우리 같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쌀 문제를 저는 이제 푸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또 자구적으로 우리 농업 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술과 사료다. 결국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쌀 사료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부의 방침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주정에다 물탄 이 소주만을 우리 술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결국은 이제 우리 쌀로 만든 술 전통주 요 문제로 쌀의 전환 해법을 찾아야 되겠냐. 근데 그 안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농업의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근데 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쌀을 포함해서 우리 농산물 그런 가격적 그러니까 공익경직불제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 농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보장을 한다면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문제는 어떻게 시장에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데 이번에 그 휴경명령제가 들어갔잖아요. 말하자면 가칭 휴경명령제가 그 박안주 의원 발의 안에 농업소득법 개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재배 면적 조정 의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과잉 예상 작목에는 휴경이나 타작목 재배 등을 그 하는 그 의무를 직불금 받는 사람들한테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 이것도 궁여지책이라고 보거든요. 궁여지책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뭐 이게 가능하냐? 그럼 어떻게 직불금 받는 농가들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관리감도 옛날 뭐 통일버그 하듯이 해가지고 엎었냐 안 엎었냐 뺐냐 안 했냐 이걸 다 어떻게 확인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농림부 관료들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저는 시행할지 저는 이거 당장 만약에 시행하기도 어렵고 시행한다고 하면 당장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이거죠. 요 안대로라면 네. 생산 조정을 하고 싶은데 네. 지그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관료 마음대로. 저는 역발상으로 네. 오히려 정부가 우리 농산물의 수급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하는구나. 책임지겠다. 책임지고 수급을 불가능한 거를 저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 농업에서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번에 법안의 최종 안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생산자 단체와 합의하에 그 단서적인 그걸 넣어서 지금 법안 마지막 그런가요? 올라가 있는 그렇습니까? 건데,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냥 의무경으로 했다가 그럼 생산 자체를 다 만들어야 되네요. 합의하에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최종 법안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 이번에 휴경명령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냐면 그러니까 식량 자급의 목표를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생산량들을 통제해 나가는 거죠. 정부가 통제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걸 그냥 뭐 의무 강제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쌀 대신 다른 장목으로 전환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쌀에 준하는 소득 보전을 해주는 전제로 이런 휴경 보상제가 뒷받침되면 전 그거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농림부 관료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이끌어가고 해야 될 이 정치 역량, 농민들의 정치 역량이 대단히 낮다고 하는 현실적 고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문제 제기도 해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농업계의 동력이 필요하다. 저도 큰 틀에서는 박홍도 위원장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나는 박안주 의원이 발의한 저 안이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이제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미 실패한 타작목 전환 사업을 방법론적으로 반영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 문제라고 보는데 쌀을 재배한 것과 비슷한 최소한 85% 이상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우리 농민들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현실적인 여지가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는 돈은 쓰지 않으면서 정책은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농민이 생계를 포기하고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타작목 전환 사업이 대표적인 실례예요.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으라고 하는데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어본 사람은 밭작물의 특성은 물 빠짐이
원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논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는 뭡니까? 물을 가두어서 재배하기 때문에 농촌말로 수도작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물을 가둬서 재배하기 위해서 30cm 이상 둑을 사각형으로 쌓아놓은 데다가 밭작물을 재배하라는 거예요. 타작목 전환 사업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느 농민이 소득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라면 농사를 질 수 있겠습니까? 설령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농사가 돼야, 농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안 돼.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거기다가 노동력을 투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박안주 의원이 이야기한 휴경명령제를 반영한 그 안 자체가 또다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실패한 타작물 전환 사업을 또다시 그렇게 명령하겠다는 거다고 다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느꼈을 때는. 나는 이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그러면 농민들은 맨날 비판만 하고 현장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움직일 거냐. 나는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 누구도 거슬 수 없는 발전 방향 추세라고 봅니다. 근데 농촌 내려와 보세요. 친환경 농사 지나가면 몇 퍼센트 농민이나 지킬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 농민들이 수십 년 친환경 농업을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여하고 정책 수단도 동원했지만 관행농법을 고수하고 있어요. 현장은 80%,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0% 이상은 관행농법을 나는 고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친노견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관행농법으로 재배되는 쌀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만 시켜도 생산량의 15%에서 20%를 감축할 수 있대요. 나는 그런 과감한 정부의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뭐 농림부 관료들 말을 기획재정부에서 드러나 줍니까? 기획재정부 내가 듣는 말로는 풍문으로 기획재정부 국장이 농림부 장관 만나주지도 않는다던데요. 그 정도로 농림부가 뭐 정부 부처 내에서 뭐 말이 안 통하는데 뭐 농민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면 말 하나 많아죠. 말씀하신 이제 농민 진영의 조직화, 공적인 조직화, 농업에서 또 그 농특위 관련해서도 중앙 농특위만 있으니까 지역 단위 우리가 이제 뭐 도 단위 농특위가 있어야 되고 또 군 단위에도 이와 유사한 주민 그 농민 참여형 그 농정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 이제 말씀 나오셨는데 저는 자조금법 개정을 어떤 의원을 통해서라도 정의당이나 민주당 차원에서 다음 국회에서는 자조금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품목별 조직을 만들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역별로 마을별로 품목법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자조금법이 개정이 돼야 구체적으로 이런 실현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긴 시간 저희들이 토론을 했는데 마무리 발언 돌아가면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오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참여를 통해서 이제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농협개혁 운동하면서 실패한 데하고 잘하는 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조합장 선출 과정에도 조직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도 조직적으로 조합의 사업에 개입을 해서 해나간 데들은 잘 되었는데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출마했더라도 당선되면 네 혼자 알아서 하거나 이런 데는 대부분 실패한 사실을 제가 목도를 하면서 이게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개혁을 하려면 참여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바꿔나가는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저는 인적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정말 너무 고민됩니다. 이제 아까 뭐 농민단체 연구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아마 민주당이니 정의당이니 뭐 민중당도 마찬가지고 농민단체 다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정책 역량이라는 것이 지금 기득권 내지는 정부에 맞서서 뭔가를 대안을 내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배들도 없어요. 많이 없고 지금 있는 기존에 있던 역량들이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후배들은 없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진짜. 이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쳇바퀴 도는 이런 문제. 저는 이 자체협동 이 팟캐스트가 그런 면에서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또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우리 활동가들이 좀 이해하고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농업 문제에 대한 앞풀이 정도의 논의를 했는데 실은 뭐 상당 부분 이렇게 더 고민이 돼야 되거나 또 머리를 맞대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게 좀 봉쇄되어 있는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데 오늘 같은 공간들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농업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면서 그 서로의 차이를 좀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으로 이 자리가 소중하게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이렇게 중앙 정치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송으로 자리매김 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저도 훌륭한 선배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뭐 참으로 좋은 일이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리란 말은 전적으로 옳고 모든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다. 이런 명구가 있더라고요. 현재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하고 직불제 개편 문제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의당, 민중당, 민주당 등 민주화, 진보, 개혁을 주장하는 모든 세력이 또 힘을 합치고 농민단체들도 현장에서 싸우고 원외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원내와 원외가 함께 조화롭게 부딪혀야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농민단체에서 또 바깥에서 집회나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 달라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깔되 변화된 추세에 맞게끔 정치적 요구에 맞게끔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들도 이런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차협동이 앞으로 1년간 제가 이 농업 관련해서 오늘은 전체 얘기를 꺼냈던 것 같고 하나하나를 좀 쪼개가지고 쭉 이런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것이 정부에게는 또 쓴소리가 될 수 있고 농민에게는 좀 보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요. 저희 자차협동이 또 인물을 한 달에 2명씩 이렇게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철학과 삶을 소개하는 그 코너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이고.